화려하게 빛나는 샹들리에의 불빛이 눈앞을 어지럽히고 손에 쥐어진 와인잔에 차가운 감촉이 현실감을 일깨웠다. 윤세아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며 주위를 둘러보았고 자신이 더 이상 낡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던 위기관리 전문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고 맞은편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고 있는 가녀린 여자가 서 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인다는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장이었고 그녀는 소설 속 악녀인 백유리가 되어 있었다. 기억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은 백유리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여주인공 한지은에게 와인을 끼얹고 남자 주인공 강민혁에게 처참하게 버림받는 파멸의 서막이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귓가에서 요동쳤지만 윤세아는 본능적으로 차갑게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살기 위해 이 빌어먹을 운명을 비틀어야만 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겁에 질린 한지은을 지나쳐 그 뒤에 서 있는 강민혁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파티장 구석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강민혁은 소설 묘사대로 숨이 탐을 듯한 외모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 그가 백유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윤세아의 관심은 강민혁이 아닌 그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상하게 움직이는 웨이터에게 꽂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원처럼 보였지만 그의 손목에는 웨이터의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최고급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고 구두 역시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고가의 가죽 구두였다. 무엇보다 그의 손은 쟁반이 아닌 재킷 안주머니 쪽을 향해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시선은 끊임없이 메인 서버실과 연결된 통제 구역을 훔쳐보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자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오늘 발표될 태성그룹의 신기술을 노리고 잠입한 산업 스파이임을 확신했다. 백유리의 몸을 한 윤세아는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띠며 와인잔을 고쳐 잡았고 그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그녀가 곧 한지은에게 와인을 뿌릴 것이라 예상하며 숨을 죽였지만 그녀는 보란듯이 방향을 틀어 강민혁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붉은 드레스 자락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주변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강민혁은 그녀가 다가오자 미간을 찌푸리며 경호원을 부르려 했지만 윤세아의 목표는 그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을 스쳐 지나가는 척하다가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몸을 돌려 수상한 웨이터의 얼굴을 향해 붉은 와인을 거침없이 뿌려버렸다. 붉은 액체가 웨이터의 얼굴과 흰 셔츠를 적시며 사방으로 튀었고 파티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젖은 얼굴을 닦아내던 웨이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세아를 노려보며 거칠게 그녀의 팔목을 낚아챘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깔려 있었다.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으르렁거리는 그의 물음에도 윤세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오히려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녀는 주위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면서도 지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소중한 프로젝트가 이 자리에서 공중분해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저자의 안주머니부터 뒤져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파티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강민혁은 그녀의 뜬금없는 발언에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읽고는 시선을 웨이터에게 돌렸다. 궁지에 몰린 웨이터는 도망칠 기회를 엿보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퇴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윤세아는 한 발짝 더 다가가 웨이터의 흉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평범한 웨이터가
수천만 원짜리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벨루티 구두를 신는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며 결정적으로 저 자의 주머니에는 초소형 데이터 송수신기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의 지적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웨이터의 손목과 구두로 쏠렸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눈짓을 받은 보안팀장이 거칠게 웨이터를 제압하고 그의 안주머니를 뒤지자 그곳에서는 윤세아의 말대로 검은색의 특수 저장 장치와 소형 스캐너가 발견되었다. 현장에서는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고 웨이터는 고개를 떨구며 체념한 듯 저항을 멈췄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민혁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으로 얼룩졌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그가 알던 백유리는 머리가 텅 비고 사치만 즐길 줄 아는 아나무인의 재벌 3세였으나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냉철한 판단력과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전혀 다른 인물처럼 보였다.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태성그룹의 차세대 핵심 기술은 경쟁사로 넘어갔을 것이고 그로 인한 손실은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을 것이 분명했다. 주변의 수군거림은 이제 백유리를 향한 비난이 아닌 감탄과 호기심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단숨에 파티장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윤세아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젖은 손을 닦아낼 뿐이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가문의 몰락과 죽음을 막는 것이었고 오늘의 사건은 그저 생존을 위한 첫 번째 포석에 불과했다. 강민혁은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윤세아에게 다가가 입을 열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우아하게 쓸어 넘기며 강민혁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에는 전과 다른 기품과 위험이 서려 있었다. 고맙다는 인사는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보안에 신경을 더 쓰는 게 좋겠다는 충고를 남긴 채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와인 냄새가 진동하는 파티장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고고하고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강민혁의 가슴 속에서는 의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과연 내가 알던 그 백유리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것은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편견의 벽에 균열을 일으켰다. 파티장 밖으로 나온 윤세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로소 긴장을 풀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원작의 흐름대로라면 지금쯤 그녀는 강민혁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야 했지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백유리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태성그룹의 서해안 항만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에 올려두라는 지시를 내리며 그녀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며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악의적인 음모와 파멸의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짓밟고 새로운 결말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소란이 가라앉은 파티장 안에서 강민혁은 보안팀장에게 웨이터를 철저히 신문하여 배우를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까 보았던 백유리의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변화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는 비서실장 김전무를 불러 백유리의 최근 행적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명령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빛냈다.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인지 알아내야만 했고 만약 후자라면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거나 혹은 유용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강민혁은 깨진 와인 잔 조각을 내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율이라는 여자에게 흥미를 느꼈다는 신호였다. 차에 올라탄 윤세아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나갔다. 원작에서 백유리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은 강민혁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 그리고 회사 내부의 적들이었다.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얻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강민혁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걸이나 애원 따위로 그의 마음을 얻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며 그녀는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와 동등한 위치에 설 생각이었다. 오늘 밤 보여준 그녀의 능력은 강민혁에게 충분한 자극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곧 그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윤세아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이 묻으며 눈을 감았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악녀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짜릿하고 흥미진진한지 그녀는 이 세상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의 회장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그 차가운 공기의 중심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 파티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과 백율이라는 여자의 잔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서실장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두툼한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상대를 응시했다. 김전무는 약간 긴장한 기색으로 보고 내용을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산업 스파이의 배우가 예상대로 최이사 라인이라는 점과 백유리가 그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넘겨보며 미간을 좁혔는데 그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백유리의 행적에 관한 부분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유리는 지난 몇 년간 강민혁의 동선을 스토킹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던 전형적인 재벌가 악녀였으나 최근 일주일 사이 그녀의 행적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급변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즐겨 찾던 명품관과 클럽에 발을 끄는 것은 물론이고 서재에 틀어박혀 경영학 서적과 태성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데 몰두했다는 증언이 확보되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깊은 의자에 몸을 파묻었고 입가에는 비소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묘한 웃음이 걸렸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녀가 거대한 연극을 꾸미고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철저히 숨겨왔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웠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지금 태성그룹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들어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고 강민혁은 이 당돌한 도발에 응해줄 생각이 있었다. 같은 시각 백산건설의 저택에서는 윤세아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오늘의 전투를 위한 복장을 점검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화려하고 노출이 심했던 과거, 백유리의 옷들은 모두 드레스룸 구석으로 치워버렸고 대신 그녀는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네이비 색상의 정장과 단정한 하이힐을 선택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더 이상 철부지 공주님이 아니라 냉철한 비즈니스 우먼 그 자체였으며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방을 나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새어머니 조난이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아침부터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냐고 비아냥거렸다. 원작에서 조난이는 백유리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기에 윤세아는 그녀를 보자마자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유지했다. 윤세아는 조난이의 질문을 가볍게 무시하고 현관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이 집구석에서 살아남아 독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민혁과의 담판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백유리가 나타나자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곁눈질을 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안내 직원은 당황한 기색으로 예약 없이는 회장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막아섰지만 윤세아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직원에게 건네며 강민혁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봉투 안에는 서해안 항만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에 관한 요약본이 들어있었고 그녀는 강민혁이 이 내용을 보자마자 자신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임을 확신했다. 예상대로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고 그녀는 승리자의 여유를 머금은 채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가 가진 무기는 미래를 알고 있다는 정보력과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협상력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강민혁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회장실 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안으로 들어서자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녀를 맞이했고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턱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윤세아는 주저없이 다가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그와 시선을 맞췄다. 강민혁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도대체 어디서 이런 기밀 정보를 입수했는지 그리고 원하는 대가가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윤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보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태성그룹이 입게 될 천문학적인 손실과 당신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민혁의 눈매가 가늘어졌고 그는 이 여자가 단순한 정보 거래를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윤세아는 숨을 고른 뒤 본격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의 지식을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서해안 매립지의 집안 치마 문제와 환경 영향 평가 조작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태성그룹 내부의 일부 임원들이 건설업체와 결탁하여 집안 조사를 허위로 작성했고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1년 안에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그녀의 경고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이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는 그조차도 의심만 하고 있었을 뿐 물증을 잡지 못했던 내부 비리였기 때문이었다. 윤세아는 강민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맥기를 박듯 덧붙였다. 당신은 지금 내부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을 쳐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시선을 돌릴 강력한 방패와 내부를 청소할 날카로운 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기꺼이 그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서류 봉투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바로 혼인 계약서였고 그 제목을 확인한 강민혁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작 이런 협박으로 자신과 결혼하여 백산그룹을 살려보겠다는 속셈이냐며 조소를 날렸지만 윤세아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나 가문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백산건설의 회생이 아니라 조난이와 이복동생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와 안전이었고 그 대가로 강민혁에게 완벽한 내조자와 전략 참모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녀는 강민혁 역시 조부모와 이사회의 결혼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당한 허수아비 신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제안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윈윈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강민혁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침묵에 잠겼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윤세아의 제안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맞선 제의와 정략 결혼 압박에 시달려왔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최 이사 일당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만약 백유리의 말대로 그녀가 집안 치마건을 해결하고 이사회의 시선을 분산시켜 준다면 그는 그 틈을 타 그룹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을 것이었다. 게다가 과거에 멍청하고 집착심한 백유리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냉철하고 스마트한 여자라면 적어도 파트너로서 지루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윤세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만약 이 계약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더 보여줄 수 있느냐는 그의 질문은 사실상의 승낙이나 다름없었다. 윤세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해안 프로젝트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역이용하여 최 이사 라인을 일망타진할 함정을 파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악녀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강민혁이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욕바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결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 그녀의 눈빛에서 강민혁은 강렬한 생존 본능과 야망을 읽었고 그것은 그가 자신과 닮았다고 느끼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고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훑어본 뒤 마지막 장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서명하는 펜촉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윤세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그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고 이제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방패를 얻게 되었다. 강민혁은 서명된 계약서를 윤세아에게 건네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다. 만약 네가 약속을 어기거나 내 뒤통수를 칠 생각을 한다면 그 대가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며 그는 그녀를 위협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계약서를 소중히 챙겨 넣으며 오히려 여유롭게 응수했다. 배신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서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관계일 뿐이니 그런 걱정은 접어두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대담한 발언에 강민혁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살면서 이렇게 자신을 당황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여자는 처음 보았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미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했지만 두 사람 모두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강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즉시 법무팀을 소집하고 언론 홍보실에 결혼 발표 보도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세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준비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강민혁에게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은 우리의 결혼 소식으로 도배될 것이고 최 이사는 당황하여 실수를 저지를 것이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고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호랑이를 길들이는 조련사를 얻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위험한 도박이 묘하게 기대되었다. 회사를 빠져나온 윤세아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타자마자 긴장이 풀려 시트에 몸을 기댔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태성그룹의 위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판은 깔렸고 그녀는 이 판 위에서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아니라 판을 흔드는 설계자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단계인 이사회 임원들과의 대면과 조난위에 대한 복수 계획이 치밀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백유리의 몸에 갇힌 윤세아의 영혼은 이 세계의 운명을 비틀어
자신만의 해피엔딩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쳤고 그 여정은 이제 막 둔을 올렸다.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파괴적인 그녀의 행보는 곧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될 예정이었다. 태성그룹의 본사 로비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의 시선은 일제히 회전문을 통해 들어서는 한 여인에게 쏠려 있었다. 백유리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또각또각 구두굽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을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뒤로는 수행 비서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수군거렸는데 그것은 그녀가 강민혁 회장의 약혼녀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의 악명 높은 행실 때문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낙하산으로 들어와 회사물을 흐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경멸 섞인 눈초리를 보냈지만 윤세아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앞만 보고 걸었다. 그녀는 오늘부터 태성그룹의 경영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출근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냉철한 눈빛을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고 이곳은 그녀가 능력을 증명해야 할 전쟁터이자 생존을 위한 첫 번째 격전지였다. 임원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타원형 탁자에 둘러앉아 있던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고 그 중에는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최 이사의 얼굴도 보였다. 강민혁은 상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이했고 윤세아는 그의 오른편에 마련된 빈자리에 자연스럽게 착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최 이사를 비롯한 원로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며 백유리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평생 쇼핑과 파티만 즐기던 사람이 그룹의 중대한 결정에 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다. 하지만 윤세아는 그들의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차분하게 입을 열어 현재 진행 중인 유통망 확장 사업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와 분석은 너무나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최 이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고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강민혁은 속으로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방패막이 이상의 역할을 해낼 것임을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평화롭던 회사에 갑작스러운 비상벨 소리가 울려 퍼졌고 홍보팀장은 사색이 되어 회장실로 뛰어들어왔다. 인천 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수십 명이 매몰되거나 부상을 입었다는 충격적인 보고였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노동자들은 회사가 안전장비 예산을 횡령하여 사고가 났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언론사 기자들이 떼를 지어 몰려가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히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위기였으며 타이밍 또한 백유리의 출근 첫날에 맞춰져 있어 그녀와 강민혁을 동시에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강민혁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할 채비를 갖추었고 윤세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챙겨 입으며 그를 따라 나섰다. 강민혁은 위험하니 회사에 남아있으라고 만류했지만 윤세아는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며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 사고의 배우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선동가가 누구인지 원작의 내용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매캐한 먼지와 고함 소리가 뒤섞인 아수라장이 그들을 맞이했고 성난 노동자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 중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강민혁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노동자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달걀과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이 우산으로 그들을 보호하며 길을 터주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때 윤세아가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앞으로 걸어 나갔고 확성기를 든 채 트럭 위로 올라가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섰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강민혁은 물론이고 시위를 주도하던 사람들조차 당황하여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군중을 내려다보았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선 여전사처럼 위압적이었다. 윤세아는 확성기를 입에 대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첫 마디는 사과가 아닌 팩트체크였다. 그녀는 사고의 원인이 된 불량 자재가 오늘 새벽 정체불명의 트럭에 의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그 트럭의 번호판과 운송 기록이 담긴 서류를 높이 들어보였다. 또한 그녀는 노동조합 지부장인 박 씨가 어젯밤 경쟁사 관계자와 만나 거액의 돈을 건네받는 장면이 찍힌 CCTV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노동자들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폭로했다. 군중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박 씨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분노한 동료들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윤세아는 이어서 부상자들에 대한 최고의 치료 지원과 정당한 보상을 약속하며 회사는 결코 노동자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하고 진정성 있는 설득에 노동자들은 돌을 내려놓았고 현장의 분위기는 폭력 시위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평화로운 집회로 바뀌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민혁은 트럭에서 내려오는 윤세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었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신뢰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아니었다면 오늘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폭동으로 번져 태성그룹의 이미지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타전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재벌가 악녀의 화려한 변신과 리더십을 찬양하는 기사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 이사의 수족들은 황급히 자리를 떴고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최 이사가 격분하여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윤세아는 흙먼지가 묻은 구두를 개의치 않으며 강민혁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것은 동료로서의 첫 번째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였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편안한 안정감이었다. 강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불쑥 그녀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증거를 미리 준비했는지 물었고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섞여 있었다. 윤세아는 태연하게 태블릿 PC를 두드리며 당신의 약혼녀가 되기 위해 그 정도 준비성은 기본이라고 대답하며 핵심을 피했다. 그녀는 사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원작의 사건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고 흥신소를 고용해 미리 증거를 수집해 두었던 것이다. 강민혁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그녀의 조언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무언가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었다. 그날 밤 윤세아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긴장으로 굳어진 근육을 풀었다. 오늘 하루는 전쟁 같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최 이사에게 강력한 한 방을 먹임과 동시에 강민혁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방심하지 않고 곧바로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원작에 따르면 다음 위기는 자선 파티에서 벌어질 조난이와 최 이사의 합작 음모였다. 그들은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치밀한 함정을 팔 것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그보다 더 앞서 나가야만 했다. 그녀는 욕조에서 나와 젖은 머리를 말리며 거울 속에 비친 백유리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이제 이 얼굴은 악녀의 상징이 아니라 능력과 카리스마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의 풍경은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는데 직원들은 백유리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며 비서에게 최 이사의 동향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강민혁이 보낸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정중한 초대장이 놓여 있었다. 윤세아는 카드를 손끝으로 튕기며 입꼬리를 올렸는데 이것은 강민혁이 그녀에게 보내는 첫 번째 데이트 신청이자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초대장 뒷면에 승낙의 메시지를 적었고 오늘 저녁이 두 사람의 관계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한편 최 이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를 사기며 위스키 잔을 들이켰고 그의 앞에는 겁에 질린 부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백율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완벽했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치를 떨며 반드시 그녀를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조난이에게 전화를 걸어 다가오는 자선 파티에서 백유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새로운 작전을 제안했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조난이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는 독사들의 음모가 다시 한번 백유리를 향해 조여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그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가올 파티는 화려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피 튀기는 복수의 무대가 될 예정이었다. 그랜드 하리트 호텔의 거대한 볼룸은 자선 갈라 파티를 위해 모인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고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장식은 바닥에 대리석 위로 현기증이 날 만큼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백유리는 오늘 밤이 원작 소설에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검은 연회의 장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몸의 곡선을 우아하게 드러내는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선택했는데 이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녀의 귓가에는 어머니가 물려준 진주 귀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오늘 밤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작은 클러치 백이 들려 있었다.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냉정했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승리를 다짐하는 묵직한 시선을 보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눈을 멀게 할 기세로 달려들었지만 강민혁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보호막을 쳐주었다. 그는 오늘의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백유리를 노리는 적들의 사냥터가 될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기에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단단한 손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는 백유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두 사람은 마치 완벽한 한 쌍의 조각상처럼 우아하게 레드카펫을 걸어 연회장 안으로 입장했다. 사람들은 최근 태성그룹의 위기를 해결하고 경영 일선에 등장한 백유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시선 속에는 질투와 경외심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백유리는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오늘 밤 자신을 파멸시키려 드는 새어머니 조난이와 최 이사의 움직임에만 촉각을 곤두세웠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조난이가 가식적인 미소를 얼굴 가득 띠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는데 그녀의 눈웃음 뒤에는 숨길 수 없는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딸을 만난 모성의 지극한 어머니처럼 연기하며 백유리의 손을 맞잡았고 주위 사람들은 그 감동적인 장면에 속아 훈훈한 미소를 보냈다. 조난이는 화해의 선물이라며 최고급 가죽으로 만든 파우치를 건넸는데 백유리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원작의 내용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태성그룹의 1급 기밀 문서가 담긴 USB와 경쟁사 후계자와의 불륜을 조작한 합성 사진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잠시 후 보안 검사라는 명목으로
이 파우치가 열리는 순간 백유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운명이었다. 하지만 백유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그 파우치를 받아들였고 오히려 조난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조난이가 물러가자 강민혁은 낮은 목소리로 저 여자가 준 물건을 당장 버리는 게 좋겠다고 경고했지만 백유리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잠시 후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했고 강민혁은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단상 위로 최 이사가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그는 태성그룹의 윤리 경영을 강조하는 연설을 시작하며 분위기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연설은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였지만 실상은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밑밥 깔기에 불과했고 백유리는 그 뻔한 수작을 지켜보며 차가운 샴페인을 한 모금 들이켰다. 최 이사의 시선이 은밀하게 백유리가 든 파우치에 머물렀다가 떨어지는 것을 포착한 그녀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회장 경호실장으로 위장한 최 이사의 수하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다급하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쇼를 연출했다. 최 이사는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통해 장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바로 태성그룹의 차세대 배터리 기술 도면이 방금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거짓 정보였다. 그는 범인이 아직 연회장 안에 있을 것이라며 출입문을 통제하고 보안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고 장내는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미리 짠 각본대로 보안 요원들은 곧장 백유리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강민혁이 앞을 막아서며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백유리는 그를 제지하고 당당하게 조난이가 준 파우치를 보안 요원에게 넘겨주었다. 보안 요원이 파우치를 열고 그 안에서 문제의 USB와 서류 뭉치를 꺼내들자 장내에는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고 조난이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틀어막으며 연기력을 뽐냈다. 최 이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단상 스크린에 증거 자료를 띄우라고 지시했고 사람들은 재벌가 악녀가 결국 산업 스파이 짓까지 저질렀다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고 강민혁조차 굳은 표정으로 백유리를 바라보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백유리는 팔짱을 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며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파티 시작 전 유능한 해커를 고용해 메인 서버를 장악해 두었고 최 이사가 USB를 연결하는 순간 그들이 준비한 조작된 증거 대신 진짜 진실이 드러나도록 함정을 파 놓았던 것이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번쩍이더니 사람들이 예상했던 기술 도면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화질이 선명한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 속 배경은 조난이가 즐겨 찾는 고급 요정의 밀실이었고 그곳에는 조난이와 최 이사가 마주 앉아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태성그룹의 주가를 고의로 폭락시켜 헐값의 지분을 매입하려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으며 백유리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심지어 조난이가 백산건설의 비자금을 빼돌려 최 이사에게 뇌물로 건네는 장면이 클로즈업되자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대형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것을 본 조난이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최 이사는 사색이 되어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백유리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이제 단상 위에 두 사람에게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백유리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잡고 떨고 있는 최 이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말한 윤리 경영의 실체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했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당황한 최 이사는 이것은 조작이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이닥치고 있었다. 백유리가 며칠 전 미리 넘겨준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는 타이밍에 맞춰 현장을 급습한 것이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나가는 조난이는 백유리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백유리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소란이 정리되고 경찰이 주요 용의자들을 연행해 가자 연회장에는 묘한 정막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백유리의 무서운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때 멍하니 서 있던 강민혁이 성큼성큼 백유리에게 다가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고 그 행동은 소유권의 선언이자 절대적인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백유리의 얼굴을 감싸쥐며 괜찮냐고 물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백유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강민혁은 그녀를 단단히 부축하며 몰려드는 기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붙였고 오늘은 더 이상의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그녀를 보호하며 출구로 향했고 그의 넓은 등은 백유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다. 호텔을 빠져나와 리무진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함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었다. 강민혁은 백유리의 차가운 손을 잡고 따뜻하게 문지르며 도대체 혼자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거냐고 나지막이 물었다. 백유리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오늘 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가장 큰 족쇄인 새어머니를 끊어냈고 회사 내부의 가장 강력한 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보여준 독한 모습에 강민혁이 실망했을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었는데 강민혁은 오히려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앞으로는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차가 한강변을 따라 질주하는 동안 백유리는 강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고 지독했던 하루의 피로가 밀려왔다. 강민혁은 잠든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생각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본가가 아닌 교외에 위치한 자신의 개인 별장으로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완벽한 휴식이었고 그곳은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차는 어둠을 뚫고 도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백유리의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별장으로 향하는 길은 고요했고 차 안의 공기는 따뜻했으며 백유리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원작 소설을 읽으며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악녀 백유리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갔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운명을 비틀어 그 결말을 바꾸고 있었고 옆에 앉은 남자의 온기는 그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백유리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지혜를 되새겼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이 더 맑고 푸르듯 오늘 밤의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가 되고 땅이 되어줄 것이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고 바다 내음이 섞인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을 맞이했다. 강민혁은 잠든 백유리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고 현관으로 향했고 그의 품에 안긴 백유리는 무의식 중에 그의 옷깃을 꽉 움켜쥐었다. 거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그는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며 한참 동안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세상은 오늘 밤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뒤집히겠지만 적어도 이 별장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강민혁은 테라스로 나가 밤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는 않았고 그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라는 종이 조각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명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었고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동행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윤세아의 감은 눈꺼풀을 간지럽혔고 그녀는 나른한 신음과 함께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의 무늬와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그녀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이곳은 어젯밤 강민혁이 데려온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빌딩 숲과 끊임없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새어머니의 도끼 어린 눈빛이 없는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롭고 고요했다. 어젯밤에 격렬했던 전투가 마치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비현실적인 평온함이었지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 한 잔과 해열제는 누군가가 밤새 그녀를 보살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이마를 짚어보았는데 다행히 열은 내린 듯했고 몸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침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자 고소한 커피 향과 함께 부드러운 재즈 선율이 흐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강민혁이 있었다. 그는 늘 입던 딱딱한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흰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편안한 차림으로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평소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의 흐트러진 모습과 가정적인 분위기는 윤세아에게 묘한 위화감과 동시에 설렘을 안겨주었다. 인기척을 느낀 강민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풀려 있었다. 일어났냐는 그의 짧은 물음에 윤세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고 식탁 위에는 그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전복죽과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태성그룹의 회장이 자신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그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무겁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강민혁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있는 윤세아의 그릇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억지로라도 좀 먹어두라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다. 어제 하루 종일 긴장하느라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텐데 빈속에 약부터 먹으면 속 버린다는 그의 말에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윤세아는 따뜻한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원작 소설 속 백유리는 평생 사랑을 갈구했지만 결국 비참하게 버림받았는데 지금의 자신은 계약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할 정도의 배려를 받고 있었다. 이것이 연기인지 아니면 그의 진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이 따뜻함에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강민혁은 윤세아를 이끌고 넓은 테라스로 나갔고 눈앞에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지나가자 윤세아는 난생 처음으로 해방감이라는 것을 맛보았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회상했는데 현실 세계에서의 치열했던 경쟁과 책 속으로 들어온 이후의 생존 투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강민혁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일은 정말 대단했다고 칭찬하며 네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다고 솔직하게 감탄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네가 무너질까봐 겁이 났었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도 좋다고 말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와 윤세아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윤세아의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몸살 기운이 다시 도지면서 열이 오르고 오한이 들었다. 그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떨기 시작했고 이를 발견한 강민혁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안아들고 다시 침실로 옮겼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식은땀을 닦아주고 체온을 체크하며 안절부절 못했는데 그 모습은 냉철한 기업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연인을 걱정하는 평범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열에 들뜬 윤세아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강민혁의 손길을 느꼈고 그의 차가운 손이 뜨거운 이마에 닿을 때마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가지 말라고 중얼거렸고 강민혁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아무데도 가지 않을 테니 안심하고 자라고 다독였다. 그는 밤이 깊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잠든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 낯선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나 호기심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했다. 한밤중에 열이 내리면서 눈을 뜬 윤세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쪽잠이 든 강민혁을 발견했다. 달빛이 창가로 스며들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고요한 정경에 윤세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흐트러진 앞머리를 넘겨주려다가 멈칫했지만 그 순간 강민혁이 눈을 뜨고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낚아챘다. 잠긴 목소리로 괜찮냐고 묻는 그의 눈빛은 깊고 그윽해서 윤세아는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냐고 물었고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네가 아프면 내 심장이 더 아픈 것 같아서라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 말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 강력하게 윤세아의 심장을 강타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다. 강민혁은 천천히 상체를 숙여 윤세아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그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은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존재했다. 그것은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건조한 키스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애절하고 깊은 입맞춤이었다. 강민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쥐며 더욱 깊이 파고들었고 윤세아 역시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렸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책 속의 악녀인지 현실의 윤세아인지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강민혁이라는 남자와 그를 사랑하게 된 여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긴 밤을 지새웠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다음 날 아침은 전날과는 다른 의미로 눈부셨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대화가 통할 정도로 가까워져 있었다. 강민혁은 윤세아를 위해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오늘 서울로 돌아가면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윤세아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달콤한 시간은 야속하게도 오래가지 못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강민혁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발신자는 비서실장 김전무였다. 강민혁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고 통화가 길어질수록 미간의 주름은 깊어졌다. 윤세아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주시했다. 전화를 끄는 강민혁은 무거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은 윤세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잔인했다. 백산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를 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윤세아의 아버지인 백 회장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비보였다. 게다가 새어머니 조난이가 도주 직전 회사에 남은 자금을 모두 들고 해외로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채권단들이 백유리의 개인 자산까지 압류하겠다고 들이닥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루아침에 재벌가 영예에서 빚더미에 앉은 범죄자의 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윤세아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원작에서는 백유리가 죽은 뒤에야 가문이 몰락했지만 자신이 개입하면서 나비 효과가 발생해 파멸의 시계가 앞당겨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고 자신을 지켜줄 배경도 사라져 버렸으며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립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강민혁은 창백하게 질린 윤세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며 흔들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 백산이 무너졌다고 해서 네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내가 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알고 있었다. 태성그룹 이사회는 범죄자 집안의 딸을 회장의 약혼녀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강민혁이 그녀를 감싸려 할수록 그의 지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최 이사와 그의 잔당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민혁을 끌어내리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고 그녀는 강민혁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윤세아는 강민혁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냐고. 강민혁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너를 잃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이자 후회일 것이라고. 그의 확고한 대답에 윤세아는 눈물을 삼키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고 그녀에게는 아직 강민혁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짐을 챙겨 별장을 나섰고 서울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어젯밤의 로맨틱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비장함으로 가득 찼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생존을 건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었다. 최 이사가 백산그룹의 몰락을 이용해 강민혁을 해임하려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했다는 추가 보고가 들어왔고 윤세아의 머릿속은 다시금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수석에 앉아 태블릿 PC를 켜고 태성그룹의 지분 구조와 이사들의 성향을 분석하며 반격을 위한 전략을 구상했다. 사랑을 확인한 두 남녀는 이제 서로의 등을 지키는 전우가 되어 폭풍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할 무렵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도시는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시련을 예고하듯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지만 강민혁이 잡은 핸들과 윤세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의 손으로 결말을 써 내려가는 작가이자 주인공이었다. 윤세아는 강민혁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 남자는 내가 지킨다고, 그리고 내 인생 또한 내가 구원한다고. 차는 빗물을 튀기며 태성그룹 본사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고 그곳에는 최후의 결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는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 소리와 섞여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고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둔 이사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최 이사는 상석에 앉은 강민혁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그의 주장은 백산건설의 부도와 백 회장의 구속이 태성그룹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었다. 그는 범죄자의 딸을 약혼녀로 둔 회장이 과연 그룹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겠냐며 강민혁의 도덕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일부 동요하는 이사들의 웅성거림이 회의실을 채웠다. 강민혁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최 이사를 응시하며
공과 사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최 이사가 미리 포섭해둔 주주들의 압박은 생각보다 거세게 밀려오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에 배석해 있던 윤세아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최 이사의 논리를 깨트릴 빈틈을 찾고 있었다. 그때 윤세아의 재킷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고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은밀하게 화면을 확인했다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도착한 메시지에는 밧줄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있는 한지은의 사진과 함께 지금 당장 혼자 오지 않으면 이 여자의 목숨은 없다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다. 원작의 여주인공인 한지은이 자신 때문에 이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은 윤세아에게 큰 충격이었고 이는 최 이사가 더 이상 법적인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불법적인 폭력까지 동원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최 이사는 회의실에서 강민혁의 발을 묶어두는 동시에 밖에서는 윤세아를 불러내어 제거하려는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그 미끼로 아무 죄 없는 한지은을 이용한 것이었다. 윤세아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강민혁을 바라보았지만 그는 이사들의 공격을 방어하느라 그녀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윤세아는 잠시 갈등했지만 이내 결단을 내린 듯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고 의아해하는 강민혁의 시선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회의실을 빠져나오자마자 비서에게 메모 한 장을 건네며 10분 뒤에 회장님께 반드시 전해달라고 당부했고 곧장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를 입력하자 그곳은 서울 외곽의 재개발 지구에 위치한 폐공장으로 나타났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물어 범죄가 일어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었지만 윤세아는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고 머릿속으로는 최 이사의 약점이 담긴 녹음 파일을 어떻게 활용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녀는 자신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지은을 구하고 최 이사의 추악한 실체를 완전히 까발리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폐공장에 도착한 윤세아는 차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내렸고 비릿한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습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깨진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녀는 공장 내부의 정막을 깨는 한지은의 흐느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텅 빈 공간 중앙에 의자에 묶인 한지은이 보였고 그 주위에는 험상 무는 덩치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위협적인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서 최 이사가 아닌 그의 신복이자 행동대장인 박 실장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걸어 나왔는데 그는 최 이사의 지시를 받고 이 모든 일을 꾸민 실행범이었다. 박 실장은 제 발로 죽으러 온 것을 환영한다며 윤세아를 조롱했고 그녀가 가진 지분 포기각서에 지장을 찍으면 곱게 보내주겠다는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윤세아는 박 실장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도도한 자세로 팔짱을 끼며 그를 비웃었다. 당신들의 보스인 최 이사는 지금 회의실에서 내 남자의 말 한마디에 쩔쩔매고 있는데 고작 하수인 주제의 말이 너무 많다며 그를 자극했다. 그녀의 도발에 박 실장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고 그는 부하들에게 당장 저 여자를 무릎 꿇리라고 소리쳤다. 덩치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윤세아는 뒷걸음질 치는 대신 주변에 있던 낡은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는데 이는 원작의 연약한 배율이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다. 그녀는 현실 세계에서 호신술을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첫 번째로 달려드는 남자의 정강이를 가격했고 예상치 못한 반격의 덩치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분명했고 곧이어 달려든 다른 남자들에게 포위당하며 그녀는 점차 구석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회의실에서 윤세아의 쪽지를 전달받은 강민혁은 사색이 되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이사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쪽지에는 최 이사가 한지은을 납치해 폐공장으로 오라고 협박했으며 자신이 가서 시간을 끌 테니 경찰과 함께 와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민혁은 달리는 차 안에서 경호 실장에게 당장 병력을 집결시켜 해당 좌표로 이동하라고 고함쳤고 핸들을 잡은 손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윤세아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만약 그녀에게 털끝만큼이라도 상처가 생긴다면 최 이사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인간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다고 맹세했다.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그의 차는 마치 분노한 맹수처럼 으르렁거렸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세아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다. 폐공장 안에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윤세아는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태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쓰러진 남자 2명이 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박 실장은 지칠 대로 지친 그녀를 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고 품에서 날카로운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것 없이 끝내버리겠다며 칼날을 번뜩였고 공포에 질린 한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다. 윤세아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으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맞설 준비를 했지만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 실장이 칼을 높이 쳐들고 그녀를 향해 쇄도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공장 입구의 셔터가 굉음과 함께 뜯겨나가며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내부를 환하게 밝혔다. 강민혁의 차량이 공장 안으로 그대로 돌진하여 박 실장과 윤세아 사이를 가로막으며 급정거했고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태성그룹 정예 경호원들이 들이닥쳐 덩치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차에서 내린 강민혁은 피투성이가 된 윤세아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성이 끊어지는 듯한 분노를 느꼈고 도망치려던 박 실장을 단숨에 쫓아가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는 쓰러진 박 실장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고 그 모습은 평소의 냉철한 회장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복수의 화신 그 자체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고 경호원들은 한지은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어주며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박 실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숨겨두었던 예비용 단검을 꺼내 강민혁의 허벅지를 노리고 휘둘렀고 이를 먼저 발견한 윤세아는 안 된다고 소리치며 몸을 날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날은 강민혁이 아닌 그를 감싸 안은 윤세아의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고 그녀의 입에서 고통 섞인 신음이 터져 나왔다. 강민혁은 자신의 품으로 무너져 내리는 윤세아를 받아 안으며 경악했고 그녀의 복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선혈이 그의 흰 셔츠를 빠르게 물들였다. 박 실장은 경호원들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제압되었지만 강민혁의 눈에는 오직 창백하게 질려가는 윤세아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상처 부위를 지혈하며 제발 눈 좀 떠보라고 울부짖었지만 윤세아의 의식은 점차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윤세아는 강민혁의 눈물을 보았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속삭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원작의 악녀 백유리는 모두에게 미움받으며 쓸쓸히 죽어갔지만 지금의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그를 지키고 쓰러졌으니 이것으로 충분히 운명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강민혁이 애타게 부르는 자신의 이름만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강민혁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절규했고
빗소리는 그들의 비극을 위로하듯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박 실장과 일당들을 연행하고 최 이사의 사주를 받았다는 자백을 확보하는 동안 강민혁은 구급차에 올라타 윤세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내내 그는 의식 없는 그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제발 살아만 달라고 애원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나 경영권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만약 그녀가 잘못된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섬뜩한 살기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태성그룹 최악의 스캔들이자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이 밤은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이제 남은 것은 생과 사의 경계에서 벌어질 마지막 사투뿐이었다. 수술실에 차가운 불이 켜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강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오열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태성그룹 최 이사의 청부 납치 및 살인 미수 사건으로 도배되었고 여론은 급반전되어 백유리를 구하려다 부상당한 비운의 약혼녀이자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모두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 사표를 제출하거나 잠적해버렸다. 강민혁은 피 묻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비서실장과 무사히 구출된 한지은이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서 있었다. 긴 수술 끝에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나왔고 강민혁은 벌떡 일어나 의사의 입만을 바라보았다. 다행히 급소는 피했지만 출혈이 심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강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어 섰다. 이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목표는 그녀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키고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뿐이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천근만근처럼 느껴질 정도로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이곳이 병원임을 짐작게 했다. 윤세아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을 응시하며 느리게 눈을 깜빡였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감보다는 기이한 현실감을 느꼈다. 귓가에는 규칙적으로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고개를 아주 조금 돌리자 침대 옆에 엎드려 쪽잠이 든 강민혁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항상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던 그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못한 듯 턱 주변에는 거뭇한 수염 자국이 남아있어 그가 얼마나 지독한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자 얕은 잠에 빠져있던 강민혁이 감전된 듯 번쩍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멍하다가 이내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그러졌다.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윤세아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의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비상 호출 버튼을 눌렀고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쉴 새 없이 고백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윤세아는 산소 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그를 위로하며 미세하게 손을 잡아주었고 그 작은 손짓 하나가 강민혁에게는 구원과도 같았다. 의료진이 우르르 들어와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강민혁은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의료진의 지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검사 결과 주요 장기의 손상은 피했으며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오자 그제야 강민혁은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총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의 생활 앞에 무력해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윤세아의 회복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는 강민혁의 극진한 간호 덕분이기도 했다. 그는 회사 업무를 병실로 가져와 처리하며 24시간 그녀의 곁을 지켰고 중요한 결제 서류조차 그녀가 잠든 사이에만 검토할 정도로 그녀를 우선순위에 두었다. 윤세아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강민혁이 사과를 깎는 서툰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평화로운 풍경이 믿기지 않아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칼을 쥐는 것보다 펜을 쥐는 것이 익숙한 그가 삐뚤빼뚤하게 깎아놓은 사과 조각은 볼품없었지만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원작 소설의 비극적인 결말을 걱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바꾼 운명이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사과를 먹여주며 최 이사와 조난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담담하게 전해주었다. 최 이사는 살인미수 및 청부 폭력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징역이 구형될 예정이었고 조난이 역시 해외 도피 중 인터폴에 의해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백산 건설의 부도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윤세아였지만 강민혁은 이미 그녀 몰래 백산의 우량 계열사들을 인수하여 그녀가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도움이 아니라 정당한 투자의 대가라고 말했지만 윤세아는 그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알 수 있었다. 또한 납치되었던 한지은은 무사히 구조되어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윤세아에게 장문의 편지와 꽃다발을 보내 생명의 은인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원작의 여주인공과 악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재정립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들은 태성그룹의 회장과 그를 구한 영웅적인 약혼녀의 모습을 담기 위해 경쟁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민혁은 윤세아를 보호하듯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고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짧고 굵은 답변을 남겼다. 그는 백유리 씨가 나의 생명인 동시에 태성그룹의 미래라고 선언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되어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를 전설로 만들었고 백유리를 향한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은 완전히 사라지고 찬사와 동경만이 남게 되었다. 차에 올라탄 윤세아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 세계에 완전히 뿌리내렸음을 실감했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현실 세계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차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고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는데 강민혁은 보여줄 것이 있다며 그녀를 이끌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옥상 정원은 아름다운 조명과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서울의 야경이 360도 파노라마로 펼쳐져 숨 막히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이곳은 윤세아가 처음 빙의되어 이 세계에 떨어졌던 파티장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강민혁은 윤세아를 난간 쪽으로 이끌며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고 밤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는 진부한 퍼포먼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진지하게 물었다. 계약서는 이미 찢어버렸으니 이제 진짜 파트너로서 내 곁에 있어 줄 수 있겠냐는 그의 프로포즈는 담백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게감이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악녀 백유리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상관없으며 오직 지금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영혼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윤세아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고 그들의 뒤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축복하듯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윤세아는 강민혁의 품에 안겨 생각했다. 책 속의 정해진 운명은 비극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써 내려간 이야기는 완벽한 희극이자 로맨스였다고. 1년 후 태성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다시 열렸고 이번에는 윤세아가 내빈이 아닌 안주인으로서 파티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백상건설을 재건하여 태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성장시켰고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로 선정되기도 했다. 파티장은 1년 전과 똑같이 화려했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강민혁은 시종일관 그녀의 곁을 지키며 애처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파티 도중 윤세아는 잠시 테라스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문득 자신이 읽었던 소설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다. 원작의 백유리는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히 죽어갔지만 지금의 자신은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었다. 강민혁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와 그녀에게 건네며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냐고 물었. 윤세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옛날 생각이 났을 뿐이라고 대답하고는 그와 잔을 가볍게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그녀는 마음속으로 책 속의 백유리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당신의 목까지 내가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그리고 이 삶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고 윤세아는 그의 손을 잡고 밝게 빛나는 파티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꽃길이었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강민혁이 함께할 것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태성그룹 본사 옥상에 올라가 그들이 지배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강민혁은 윤세아를 뒤에서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윤세아는 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미 당신의 마음을 훔쳤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을 뿐이었다. 책 속 악녀로 떨어져 운명을 비틀고 재벌 CEO의 마음을 훔친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실루엣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겹쳐졌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네버엔딩 스토리로 남게 되었다.